아저씨, 소금은 비 올 때 팔아야 해요. 거지아이가 소금 장수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소금은 볕 좋은 날 팔아야 하는데 비 오는 날 팔라니요. 소금 장수는 그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금 장수는 거지아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팔지 않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런 소금 장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거지아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정말 비 오는 날 소금을 팔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거지아이와 소금 장수의 기막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끄트머리에 덕삼이라는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집이라고 해봐야 낮은 초가지붕 아래 방 한 칸과 작은 부엌이 전부였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곤 했지요. 그래도 덕삼은 그 집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누울 방이 있고 찬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덕삼은 셈이 느린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잔돈 몇 잎을 주고받는 일도 남들보다 한참이 걸렸고, 누가 값을 낮게 불러도 그것이 속임수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착했습니다. 누군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면 자신보다 남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그래서 덕삼은 소금을 팔아도 늘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혼기를 훌쩍 넘겼지만 덕삼에게는 장가보다 집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리는 것을 아들 된 가장 큰 도리로 여겼지요. 덕삼은 새벽 하늘이 채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방이 아직 어둑어둑한 시각,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아서 삐걱거리는 지게를 등에 걸쳐 메었지요. 그러고는 고갯마루를 넘고 산길을 걸어 소금을 떼어 날랐습니다. 집신이 달아 발바닥이 돌에 긁히고 지게끈에 어깨가 쓸려 새빨갛게 달아올라도 덕삼은 쉬이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지요. 집에 계신 어머니께 맛있는 반찬이라도 사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덕삼은 묵묵히 산길을 걸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돌아온 저녁이면 덕삼은 지게를 마당에 내려놓기도 전에 먼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색부터 살피는 것이 덕삼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덕삼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성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지요. 손가락 마디도 굳어 밥숟가락을 쥐는 일조차 버거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덕삼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자기 손바닥으로 감싸 문질러 드리고 아랫목이 식지는 않았는지 이부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릴 때도 먼저 어머니의 밥을 따뜻하게 담아드리고 반찬을 잘게 찢어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지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도 그런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늙은 어미 뒷바라지만 하다 청춘을 다 보내는 것은 아닌가 싶어 밤이면 혼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삼은 어머니의 속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덕삼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 바로 고을 장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를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행수였습니다.
박행수는 고을에서 제법 큰 상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행수의 상단에서는 소금과 곡식뿐 아니라 장터의 온갖 물품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고을 안팎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라면 박행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박행수는 몸집이 우람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장터 상인들은 박행수 앞에만 서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곤 했지요. 하지만 박행수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덕삼을 대할 때는 더욱 그랬지요. 덕삼처럼 셈이 느리고 사람을 잘 믿는 이는 박행수에게 더없이 다루기 쉬운 상대였습니다. 모질게 몰아붙이면 겁을 먹고 다른 장터로 갈 수도 있었으니 박행수는 일부러 부드러운 말로 덕삼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덕삼은 박행수의 그런 말과 행동이 모두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덕삼아, 오늘도 고생이 많았구나. 덕삼이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으면 박행수는 기다렸다는 듯 소금 자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소금을 조금 집어 혀에 얹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요. 곧이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덕삼아, 이걸 어디 가서 제값 받겠느냐. 빛깔은 탁하고 짠맛은 거칠구나. 내가 아니면 이런 소금은 거들떠볼 사람도 없을 게다. 덕삼은 뭐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저 박행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박행수의 말에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게에서 소금 자루를 하나둘 내려놓았습니다. 박행수는 기다렸다는 듯 자루를 옆으로 밀어두고 엽전 몇 잎을 덕삼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지요. 새벽부터 산길을 오가며 어렵게 떼어 온 소금 한 짐의 값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헐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삼은 엽전을 받아쥐고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수 어른. 덕삼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헐값인지, 같은 소금 한 짐이 다른 장터에서는 얼마에 팔리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저 손에 쥔 엽전으로 어머니께 먹을 것이라도 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행수는 돌아서는 덕삼의 뒷모습을 흘끔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저 어리숙한 사내 덕분에 오늘도 제법 이문이 남겠다는 계산이 그의 눈빛 뒤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떼어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덕삼은 험한 산길을 몇 번이나 넘어야 겨우 소금을 구해 올 수 있었지요. 그러니 소금 장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덕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된 산길을 걸어야 했고, 눈이 오면 얼어붙은 고갯길을 조심조심 넘어야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는 날도 있었고, 눈길에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날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덕삼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집에 계신 홀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산길을 오가다 보니 덕삼의 몸에는 성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깨는 지게끈에 짓눌려 늘 벌겋게 부어 있었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떼어 온 소금마저도 박행수는 제값을 쳐주지 않았습니다. 박행수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덕삼은 그때마다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채 헐값에 소금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덕삼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행수의 곳간은 덕삼의 고생 덕에 날이 갈수록 두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덕삼의 손에 쥐어진 돈은 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터길을 걷다 굶주린 사람을 보면 덕삼은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웅크리고 앉은 거지 노인에게는 주먹밥을 내밀었고, 이웃집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먹을 죽마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덕삼은 자기보다 더 딱한 처지의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우려 했지요. 덕삼에게 그것은 대단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런 덕삼을 두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박행수에게 소금을 헐값에 넘기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렵게 번 돈마저 남들에게 나누어 주니 평생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덕삼은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제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덕삼은 따뜻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훗날 덕삼에게 어떤 일을 불러오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굳어있던 산길 양쪽으로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나고 바람결에는 향긋한 꽃냄새가 은은히 섞여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새 우는 소리도 제법 또렷해졌고 볕도 한결 부드러워졌지요. 하지만 덕삼에게는 봄도 겨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새벽 일찍 일어나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넘어야 하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집에 계신 늙은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약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언제나 모자랐지요. 그 해는 유난히 소금값이 좋았습니다. 장터마다 소금이 들어오기 무섭게 팔려나갔고 박행수는 덕삼을 볼 때마다 더 많은 소금을 가져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덕삼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산길을 오가고 또 오갔지요. 지게 위에 소금자루가 무겁게 쌓일수록 어깨는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덕삼은 더욱더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덕삼은 산길을 바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도 산길을 오르내린 탓에 집시는 달을 대로 달아 맨발로 걷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덕삼의 얼굴과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때였습니다. 길 아래 우거진 풀숲 사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풀잎을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덕삼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한 소리였지요. 덕삼은 서둘러 지게를 길가에 내려놓고 풀숲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풀숲 아래에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팔과 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고 얼굴빛도 흙빛에 가까웠지요. 가슴이 아주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덕삼은 깜짝 놀라 얼른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얼굴과 몸을 살피면서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내 말 들리느냐? 하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몸만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물주머니를 꺼내 아이의 마른 입술에 조금씩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덕삼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서둘러 지게를 다시 메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집을 향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조금만 참거라. 금방 집에 간다. 소금을 떼러 가는 일은 내일 다시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덕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품에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픈 몸도 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덕삼에게 다급히 물었지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 아이는 누구냐? 산길 풀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장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음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은 아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아이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덕삼은 그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한참을 비벼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좀처럼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열이 올라 뜨거웠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렀지요. 덕삼은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젖은 수건으로 이마와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가 가늘게 신음할 때마다 덕삼은 놀라 몸을 숙여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소리가 고른지 귀를 기울이고 입술이 마른 듯 보이면 숟가락으로 물을 조금씩 떠 넣어 주었지요. 어머니도 아픈 몸으로 아궁이 곁을 지키며 방 안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밤새 불을 살폈습니다. 그날 밤 덕삼과 어머니는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이내 가늘게 떠졌습니다. 아직 눈빛은 흐릿했지만 다행히 기운이 조금은 돌아온 듯 했습니다. 덕삼은 조심스레 미음 그릇을 들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본 짐승처럼 겁먹은 얼굴로 몸을 움츠렸지요. 덕삼은 아이가 더 놀랄까 싶어 얼른 그릇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나 멀찍이 앉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산길에 쓰러져 있기에 내가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아이는 한참 동안 덕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미음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덕삼과 어머니는 며칠을 더 먹이고 재우며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처음에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때가 되면 말없이 밥만 먹었고 그 외에는 하루 종일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산속에 쓰러졌는지 묻는 말에는 그저 눈길을 떨구기만 했지요. 덕삼과 어머니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볕 좋은 날이면 마당 툇마루에 앉혀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복동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염전 일을 하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소금 만드는 일을 배웠지요. 염전 일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았기에 할아버지는 날씨 읽는 방법들을 복동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염전 주인은 몹시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동의 할아버지를 밤낮 없이 부려먹고도 잠시 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고된 일을 견디지 못해 몸이 점점 약해졌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복동은 더는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몸으로 염전을 도망쳐 나왔지만 갈 곳은 없었고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돌다 산길에 쓰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복동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어린 나이에 염전일을 견뎌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동의 밥그릇에 밥을 한 숟가락 더 얹어 주었지요. 어머니도 말없이 복동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덕삼은 마당에 나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만난 것이 우연인지 인연인지 덕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이 덕삼의 집에 온 지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야위어 있던 아이의 볼에도 조금씩 살이 올랐고 흐리기만 하던 눈빛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거나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지요.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덕삼이 지게를 지고 나갈 때면 어느새 마당 끝까지 따라 나와 말없이 배웅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삼은 마당에 쌓아둔 소금 자루를 하나씩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 내다 팔 소금을 골라 묶는 중이었지요. 그 무렵 장터에는 소금값이 연일 좋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박행수 역시 어서 소금을 더 가져오라며 사람까지 보낸 터였습니다. 덕삼은 자루를 단단히 동여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소금이 잘 팔린다니 오늘은 행수 어른께 조금 더 가져다 드려야겠다. 그때 툇마루에 앉아 덕삼을 지켜보던 복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덕삼 곁에 섰지요. 아저씨, 그 소금 지금 팔지 마세요. 덕삼은 묶던 자루를 내려놓고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눈빛도 전에 없이 진지했지요. 무슨 소리냐? 값이 좋을 때 팔아야 돈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복동은 잠시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금은 비가 올 때 파셔야 해요. 덕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가 올 때 소금을 팔라니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자칫 소금이 빗물에 젖어 녹을 수도 있고 장터에 나오는 사람도 주러 거래가 뜸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덕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복동은 덕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당 한쪽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덕삼은 팔짱을 낀 채 복동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값이 좋다고 장사꾼들이 소금을 죄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정말 귀해졌을 때 내놓을 물건이 없어져요. 그때 소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덕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동의 말이 전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눈빛만큼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오래 두면 눅눅해지지 않겠느냐. 덕삼이 걱정스럽게 묻자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동굴의 보관만 잘하면 괜찮아요. 제가 전에 산속을 헤매다 본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큰 항아리를 두고 항아리 안쪽 바닥에 볏짚을 깐 다음 그 위에 대나무를 얹고 소금을 채우면 됩니다. 덕삼이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 소금 속에 남아있던 간수가 천천히 빠져요. 간수가 빠지면 쓴맛이 줄고 뒷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복동은 말을 마치고 덕삼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삼은 마당 한쪽에 쌓인 소금 자루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소금값이 좋은 지금 팔지 않으면 박행수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당장 어머니 약값도 걱정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두 소금을 내다 팔고 있는데 혼자 쌓아두었다가 정말 못 쓰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들었지요. 그때 복동이 품속을 더듬더니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덕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걸 쓰세요. 덕삼이 놀라 천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은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은 바랬지만 제법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복동은 한참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끼시던 가락지라고 했어요. 덕삼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복동아. 내 할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내가 어찌 쓰겠느냐. 그러자 복동이 처음으로 덕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그냥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어요.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가락지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은부치가 아니라 복동이 가진 마지막 기억이자 할아버지와의 추억이었습니다. 한참 뒤 덕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건 빌리는 것이다. 나중에 소금을 팔아 돈이 생기면 꼭 다시 찾아주마. 복동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삼은 그런 복동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리만치 진지했고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덕삼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마음을 정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말을 믿어보마. 그날 오후 덕삼과 복동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동은 며칠 동안 산을 헤매던 때를 떠올리며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복동은 길가에 휘어진 소나무와 바위 모양을 하나씩 살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자 복동이 어느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여기에요. 제가 떠돌 때 잠시 숨어 있던 곳이에요. 정말 동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여름에도 더위가 쉽게 들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지요. 복동은 다시 한번 동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이곳이면 됩니다. 그날부터 덕삼은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덕삼은 큰 항아리를 하나씩 구해와 동굴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동이 일러준 대로 항아리 안쪽 바닥에 볏짚을 깔고 그 위에 대나무를 얹어 소금을 담을 준비를 했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항아리 안을 소금으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항아리들을 모두 채우려면 산길을 얼마나 오가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덕삼은 한번 마음먹은 일이니 부지런히 소금을 떼어오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 믿었지요. 그날 이후 덕삼은 날마다 소금을 조금씩 사서 동굴로 옮겼습니다. 자연히 장터에 내다 파는 소금의 양은 예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삼을 보고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소금값이 좋을 때 팔아도 모자랄 판에 산속에 소금을 쌓아둔다니 어리숙해도 너무 어리숙하다고 비웃었지요. 그 소문은 오래지 않아 박행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행수는 곧 사람을 보내 덕삼에게 소금을 다시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덕삼은 이번만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팔지 않겠습니다. 덕삼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못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진지한 눈빛과 그 아이가 해준 말을 떠올리면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덕삼은 그저 묵묵히 지게를 치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 항아리마다 소금을 조금씩 채워 넣었습니다. 덕삼이 항아리에 소금을 채우는 동안 복동도 그 집에서 마냥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덕삼 아저씨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동은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방법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소금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에 볶아 쓴맛과 잡내를 덜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덕삼의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소금을 한번 볶아봐도 될까요? 덕삼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복동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아저씨가 가져온 소금을 조금 덜어 가마솥에 넣고 볶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방법이라 복동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면 소금이 거칠어졌고 너무 약하면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복동은 몇 번이나 실패하며 불 조절을 다시 했지요.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복동은 작은 그릇에 볶은 소금을 담아 덕삼과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저씨, 할머니, 한번 맛을 봐주세요. 덕삼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소금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먹던 소금보다 맛이 한결 부드러웠고 끝맛에는 묘하게 감칠맛까지 돌았습니다. 복동아, 제법이구나. 덕삼이 진심으로 감탄하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냥 소금하고는 맛이 다르구나. 복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지요. 덕삼의 집에 온 뒤 처음으로 자신도 무언가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복동은 볶은 소금을 더 만들어 장날의 박행수를 거치지 않고 소금을 많이 쓰는 가게들에 직접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덕삼이 그동안 박행수에게 헐값에 소금을 넘겨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이 서는 날 아침, 덕삼은 새벽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태껏 소금은 전부 박행수에게 넘기기만 했을 뿐 직접 손님을 찾아가 값을 흥정해 본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삼과 복동은 볶은 소금을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국밥집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는 장을 파는 곳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덕삼은 말이 서툴러 머뭇거렸지만 복동이 옆에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가마솥에 천천히 볶아서 쓴맛을 줄였습니다. 국이나 장에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가게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조금 맛보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거친 짠맛이 덜하고 뒷맛이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밥집 주인은 곧장 국물에 조금 넣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날 덕삼과 복동이 찾아간 가게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몇몇 가게는 그 자리에서 소금을 사갔고 앞으로도 장날마다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덕삼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빈 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박행수에게 헐값에 넘기던 소금이 처음으로 제 값을 받고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덕삼은 항아리에 소금을 채워갔고 복동이는 소금을 볶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아리에 소금을 가득 채운 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삼은 동굴 입구에 서서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둑한 동굴 안에는 항아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항아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덕삼이 새벽부터 산길을 오가며 모은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 덕삼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요. 덕삼은 동굴 입구를 단단히 막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이 꼭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 같았지요. 덕삼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으리라는 믿음만은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굴 항아리에 소금을 채우기 시작한 뒤로 덕삼이 박행수에게 판 소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 박행수를 거치지 않고 장터 가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볶은 소금까지 팔기 시작했으니 박행수의 심기가 편할 리 없었지요. 지금껏 제 손바닥 안에 있다고 여겼던 덕삼이 처음으로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박행수는 덕삼을 직접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지요. 덕삼아, 요즘 소금 거래가 없는데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냐? 덕삼은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요즘 소금 떼어오는 길이 좀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박행수는 덕삼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묻는 게 아니다. 요즘 장터에 이상한 말이 돌아서 그래. 내가 소금을 어디 따로 빼둔다느니 다른 가게에 넘긴다느니 하는 말이다. 덕삼은 당황해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박행수는 그런 덕삼을 보고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덕삼아, 소금 장사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때를 놓치면 값도 떨어지는 법이야. 내가 지금 사준다고 할 때 가져오는 게 내게도 좋은 일이지.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행수는 덕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괜히 엉뚱한 말 믿고 손해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덕삼은 박행수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삼은 복동 앞에 앉아 박행수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복동은 덕삼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그 말은 아저씨를 겁주려는 거예요. 박행수는 아저씨 소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덕삼은 복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은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 없이 덕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덕삼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덕삼이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동안 박행수는 전혀 다른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행수에게는 눈앞에 작은 이문보다 훨씬 큰 거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사람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상단 측은 내년 여름까지 소금을 대량으로 공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약조만 제대로 지키면 남길 이문이 어마어마했고 선금도 그만큼 두둑했습니다. 박행수는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올해 소금이 이렇게 잘 팔리는데 내년이라고 다를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소금을 끌어모아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량을 맞추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박행수는 주저하지 않고 거래를 했습니다. 두툼한 선금 꾸러미를 받아준 손이 떨릴 만큼 기분이 들떴지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때 박행수에게 보이지 않은 것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올해 소금 장사가 잘 되어 박행수는 고을 안팎의 소금을 닥치는 대로 거래를 했습니다. 창고에 남겨두어야 할 소금마저 모조리 장터에 풀었지요. 내년에도 소금은 얼마든지 들어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곳간에 쌓여있던 소금은 점점 줄어갔지만 박행수의 주머니는 그만큼 두둑해졌습니다. 박행수는 비어가는 창고보다 묵직해지는 돈주머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덕삼은 동굴 항아리에 소금을 모두 채운 뒤부터는 새로 떼어 온 소금으로 복동과 함께 볶은 소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그것을 조금씩 들고 나가 장터 가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팔았지요. 볶은 소금은 불 조절이 까다롭고 손도 많이 가는 일이라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은 확실히 달랐지요. 한 번 써본 가게들은 장날마다 다시 찾기 시작했고 덕삼도 박행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서 손에 쥐는 엽전이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날 밤 덕삼은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펴드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소금을 산속에 쌓아두고 있는지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이 전보다 더 거칠어졌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어머니는 덕삼의 손을 가만히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덕삼아. 어미는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어느덧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며칠째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일이야 해마다 있는 일이었으니 사람들은 별다른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장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고 소금 거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행수 역시 그날도 곳간을 드나들며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하늘은 개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올해 장마가 조금 길구나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사람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은 곳곳이 허물어졌고 낮은 지대의 밭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지요. 하늘이 내려앉은 듯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산비탈이 무너지고 들판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렇게 2달 가까이 빗줄기가 이어지자 고을 전체가 그야말로 큰 난리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염전이었습니다. 바닷가 염전마다 빗물이 밀려들어 소금밭이 흠뻑 젖었습니다. 소금을 만들려면 뙤약볕 아래 바닷물을 말려야 하는데 하늘이 볕을 내주지 않으니 새 소금이 나올 리 없었지요. 염전 일꾼들은 그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염전은 더 깊이 잠겨갔습니다. 소금이 귀해지기 시작한 것은 장마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소금을 찾는 사람은 늘어가는데 정작 내놓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값이 조금 오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금값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작년에 소금이 잘 팔린 탓에 장사꾼들은 재고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창고에 조금 남아있던 소금마저 금세 바닥을 드러냈지요. 장터는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마다 소금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넉넉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니 음식은 쉽게 상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을 앓는 사람들도 생겨났지요. 의원은 환자를 들여다보며 혀를 찾고 주막 주인은 국물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소금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박행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장터에 내다 팔 소금이 없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상단에 약속한 소금을 보내야 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고 문을 열어보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소금값이 좋다는 말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할 소금까지 닥치는 대로 팔아버린 탓이었지요. 소금을 구해야 했지만 길어진 장마 탓에 염전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소금은 나오지 않았고 남아있던 물량마저 바닥난 터라 어디에서도 소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큰 이문을 남겼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그 욕심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박행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약조를 어기면 받아 챙긴 선금의 몇 배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관아에 끌려가 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올봄까지만 해도 호기롭게 술잔을 들던 박행수의 얼굴에서 이제는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거래일이 다가오자 박행수는 걱정되는 마음에 곧장 사람을 풀었습니다. 고을 안팎을 뒤져 소금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내놓을 소금이 없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창고도 비어 있었고 인근 고을의 수소문에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염전에서는 소금 한 줌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날마다 관아 쪽 길을 불안한 눈으로 흘끔거렸습니다. 한양 상단에서 보낸 사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행수의 수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습니다. 행수 어른 찾았습니다. 덕삼이가 예전에 산속 동굴에 소금을 모아두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 어리숙한 덕삼이 소금을 쌓아두고 있었다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뒤가 맞았습니다. 장터에서 항아리를 구입하고 소금을 적게 내놓았던 일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행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선은 덕삼을 찾아가 좋은 말로 달래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덕삼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굴 안을 더욱 꼼꼼히 살폈습니다. 복동이 알려준 대로 항아리 안에 넣어둔 숯과 한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혹시 습기를 지나치게 머금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지요. 다행히 동굴 안은 바깥과 달랐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습기도 심하지 않았지요. 항아리 속 소금은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단수를 천천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복동의 말대로라면 이제 그 소금의 쓴맛은 거의 빠지고 부드럽고 깊은 맛만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덕삼은 항아리 안에서 소금을 조금 집어 혀에 얹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짭짤한 맛이 올라왔지만 그 뒤로는 부드럽고 묵직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혀를 찌르는 거친 쓴맛은 없었습니다. 덕삼은 그 맛을 오래 음미하다가 조용히 동굴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동도 그 빗소리를 들으며 덕삼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복동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빗소리가 길어질수록 동굴 안에 쌓아둔 소금의 값어치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동은 잠시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덕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덕삼도 복동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장마도 언젠가는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덕삼의 소금은 그날을 기다리듯 동굴 안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박행수가 수아들을 데리고 덕삼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박행수는 덕삼을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지요. 억지로 입꼬리만 끌어올린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덕삼아, 내가 산속에 소금을 모아두었다지.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다오. 값은 나중에 후하게 쳐주마. 덕삼은 박행수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덕삼이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박행수가 부탁하는 일이니 당연히 들어주어야 한다고 여겼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덕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덕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 어른, 이번에는 제가 직접 팔겠습니다. 박행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어리숙한 덕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박행수는 잠시 덕삼을 노려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덕삼아, 내가 지금껏 내 소금을 얼마나 사주었는지 잊은 게냐? 덕삼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박행수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덕삼을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렸지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박행수 일행의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덕삼은 마당에 선 채 박행수가 사라진 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박행수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표정은 오히려 굳어 있었습니다. 박행수가 저렇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복동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악독한 염전 주인 밑에서 할아버지가 당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본 탓에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박행수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행수가 다녀간 뒤로 며칠이 지나자 길게 이어지던 장마도 조금씩 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가끔씩 파란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곧 비가 그치겠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소금이 귀한 사정은 여전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덕삼은 동굴 안의 소금을 살피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복동도 함께 가려 했지만 덕삼의 어머니를 살피고 뒤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먼저 올라가세요. 할머니 탕약만 챙겨드리고 곧 따라가겠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산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복동도 서둘러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산길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복동은 앞쪽 나무 사이에서 낯선 사내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몸을 낮춘 채 덕삼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가고 있었지요. 덕삼이 걸음을 멈추면 사내도 함께 멈추었고 덕삼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인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냥 산길을 오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분명 덕삼을 몰래 비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동굴 입구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가 항아리들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수상한 사내는 멀리 떨어진 바위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굴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곧장 다른 길로 몸을 돌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그 뒷모습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행수 짓이다. 복동은 굳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덕삼의 소금을 노릴 사람이 박행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힘으로 빼앗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덕삼에게 먼저 알리러 갈까 생각했지만 그러는 사이 박행수가 먼저 움직일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덕삼 혼자서는 박행수와 수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동은 곧장 산길을 내려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동의 옷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포졸이 웬 거지아이가 이렇게 급히 뛰어오느냐며 막아섰지만 복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께 급히 아를 일이 있습니다. 덕삼 아저씨가 위험합니다. 처음에 포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라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복동은 물러서지 않고 포졸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사정사정 매달렸습니다. 정말 급한 일입니다. 지금 알리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복동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간절히 매달리자 포졸도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가 사또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잠시 뒤 복동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사또는 복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그 말이 참이냐?
복동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말입니다. 사또 어른.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또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을에 소금이 귀해진 이때 소금을 둘러싼 다툼까지 벌어진다면 백성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곧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산길을 지켜라. 누가 그 동굴에 손을 대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복동은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행수가 정말 움직인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행수는 동굴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 늦어지면 덕삼이 소금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양상단에 약속한 소금도 하루빨리 보내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소금을 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결국 박행수는 그날 밤 바로 일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박행수는 수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환히 밝히면 사람들 눈에 띌 수 있었기에 불빛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길은 어둡고 비에 젖은 산길은 질척거렸습니다. 수아들은 빈 가마니를 등에 짊어진 채 말없이 박행수의 뒤를 따랐지요. 박행수는 앞장서서 걸으며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소금만 가져다 한양상단에 빨리 넘기고 덕삼이야 나중에 적당히 달래거나 겁을 주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동굴 앞에 다다른 박행수는 입구를 막아둔 것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항아리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아들이 횃불을 켜 가까이 비추자 항아리 안에 담긴 소금이 희고 고운 빛을 드러냈습니다. 박행수는 궁금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소금을 조금 찍어 혀끝에 얹어보았습니다. 순간 박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짠맛은 분명했지만 혀끝으로 느껴지는 맛은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박행수는 그제야 이 소금이 보통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소금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행수는 낮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옮겨라. 수아들은 서둘러 항아리에 소금을 가마니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비워지고 또 다른 항아리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마니는 금세 묵직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동굴 입구 밖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멈추거라. 포졸들의 목소리가 동굴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행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아들은 가마니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동굴 밖은 이미 포졸들이 둘러싸고 있었지요. 어둠을 가르는 횃불빛 앞에서 수아들은 하나둘 붙잡혔습니다. 박행수는 포졸에게 팔을 붙들린 채 다급히 발뺌했습니다. 나는 잠시 빌리려 했을 뿐이요. 덕삼이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요. 그러나 동굴 안에는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빌리러 온 사람이라면 한밤중에 수아들을 데리고 와 남의 소금을 몰래 옮겨 담을 리가 없었습니다. 박행수의 변명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박행수와 수아들은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 산을 내려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박행수의 탐욕은 끝내 덕삼의 소금을 빼앗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동굴 안에는 덕삼이 고생 끝에 모아둔 소금 항아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관아 마당에서는 박행수의 죄를 가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는 박행수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히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박행수는 처음부터 억울하다며 버텼지요. 하지만 포졸들이 동굴에서 직접 본 일을 하나하나 증언하자 박행수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소금 사건과 관련된 박행수의 죄를 더
자세히 살피기 위해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이어질수록 일은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박행수의 죄는 남의 소금을 훔치려 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또가 장터 상인들을 불러 하나씩 묻기 시작하자 그동안 박행수가 저질러 온 일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장사꾼들을 속여 물건을 헐값에 빼앗은 일, 고을 상권을 손에 쥐기 위해 힘으로 상인들을 위협한 일까지 줄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또는 박행수의 상단 전체를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조사가 끝난 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행수는 그동안 부당하게 착취해 온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했습니다. 또한 남의 재물을 훔치려 한 죄와 상인들을 위협해 온 죄까지 더해져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박행수의 몰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 상단과 맺은 약조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박행수는 받아두었던 선금의 몇 배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한 뒤였으니 남아있던 재산마저 그 빚을 갚는데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거들먹거리며 장터를 쥐고 흔들던 박행수가 포졸에게 끌려가나 마당을 나서자 고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삼과 복동은 관아 마당 한쪽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는 덕삼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행수가 그토록 탐을 낼 만큼 덕삼의 소금이 어떤 물건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증거물로 동굴에서 가져온 소금을 조금 집어 혀에 얹어 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맛을 보던 사또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소금은 처음이로구나. 사또는 다시 한번 소금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 소금이라면 왕실에 진상품으로 올려도 손색이 없겠구나. 마침 한양에 물품을 올리는 시기가 되었으니 내가 이 소금을 제대로 소개해보마. 덕삼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박행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던 소금이 왕실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또는 그런 덕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 값을 받을 때도 되었다. 며칠 뒤 덕삼은 복동과 함께 동굴 안의 항아리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마다 소금을 조금씩 맛보고 그 중에서도 빛깔이 곱고 끝맛이 부드러운 것만 따로 골라냈지요. 덕삼은 그렇게 고른 소금을 깨끗한 항아리에 담고 입구를 단단히 봉했습니다. 그러는 내내 손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자신이 산길을 오가며 힘겹게 모은 소금이 정말 한양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동아, 이 소금이 정말 궁궐까지 가는 것이냐? 덕삼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복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정성껏 지켜낸 소금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렇게 덕삼의 소금은 사또의 손을 거쳐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항아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 수락관에서 그 소금을 맛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장을 담그기에도 좋고 국물 맛을 살리기에도 손색이 없다는 말이 나왔지요. 왕실에 올릴 만한 귀한 소금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다시 고을로 내려왔을 때 장터는 크게 술렁였지요. 덕삼의 소금이 왕실에 올랐다는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다녀온 이들이 그 일을 직접 보았다고 전하자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장마 끝에 소금이 귀해진 때였습니다. 거기에 왕실에서도 인정한 소금이라는 말까지 더해지자 덕삼의 소금은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나 없이 덕삼의 집을 찾아왔고 예전에는 헐값에 넘기던 그 소금이 이제는 값이 크게 올라 비싸게 팔아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지요.
덕삼은 하루아침에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삼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삼은 곧장 약방을 찾아가 어머니께 드릴 좋은 약재를 한 보따리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비가 새던 초가 지붕을 고쳤고 오래도록 손보지 못했던 마당담도 다시 쌓았지요. 그 다음으로 덕삼이 한 일은 소금을 들고 이웃 마을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소금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집들을 찾아가 소금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는 끼니를 걸은 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예전에는 덕삼을 어리숙하다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덕삼의 행동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라며 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삼은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은 마당 한쪽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삼은 복동의 곁에 조용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복동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참 고맙구나. 복동은 덕삼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덕삼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복동아. 나는 앞으로도 너와 한 집에서 살고 싶구나. 덕삼의 말은 조용했지만 복동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떠돌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머물 곳이 생겼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끝내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덕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안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복동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아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굶고 다니지 말거라. 밥은 이 할미가 해주마. 복동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덕삼도 그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지요. 그 뒤 덕삼은 복동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덕삼은 작은 소금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촐하게 시작한 가게였지만 덕삼의 소금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왕실에도 주기적으로 진상품을 올리게 되었고 먼 고을에서도 덕삼의 소금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가게가 커져도 그 문턱은 늘 가난한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옛말에 선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남을 도운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덕삼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해서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덕삼은 늘 가난했고 제 살림 하나 챙기기도 벅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굶주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쓰러진 아이를 보고는 자신의 일을 미루고 먼저 살리려 했습니다. 그때 덕삼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착한 마음은 결국 복동이라는 귀한 인연으로 돌아왔고 복동의 지혜는 덕삼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베푸는 마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되고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